네, 뉴스를 배달해 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 정치권 이슈 배달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인경빈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치부 이만수 기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지난주 방송하시고 나서 좀 뭐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YTN이 워낙 시청층이 넓으니까요. 저 알고 있는 지인분들 중에서 이제 방송 재밌게 잘 봤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수 기자는 사내 평가는 좀 어땠습니까? 그 김대근 앵커와 예. 우리 작가님과 호흡이 잘 맞는다는 그래요?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만수 기자와의 또 호흡을 오늘 또 더 좋은 호흡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집무실 명칭을 용산 대통령실 이렇게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네. 예,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결과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다시 용산 대통령실이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만 어제 강인선 그 대통령실 대변인이 새 이름을 권고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분간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는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뭐 김대근 앵커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최종 후보군으로 5개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설문조사와 함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또 하나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뭐 국민청사와 이태원 22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민음청사도 있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자칫 잘못하면은 믿음청사로 들리는데 그럴 수 이 있겠네요. 믿음이라는 게 약간 종교적인 색채를 띌 수도 있어서 또 배제가 됐다고 하고요. 또 바른누리라는 게 후보에 올랐었는데 네. 예전에 그 바른미래당과 새누리당이 있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정당 이름을 예. 좀 상기시킬 수 있어서 또 배제가 생각도 됐다고 못했어요,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어제 그 대통령실의 공식 설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대통령실 새 이름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기 때문에 새 이름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지만 당분간은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네. 이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용산 대통령실 이 이름이 이제 또 벌써 익숙해져가지고 네. 또 계속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작가님은 또 마음에 드는 이름이나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이게 사실 이제 뭐 대통령이 일을 하는 공간, 집무실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익숙한 건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고요. 청와대. 그 전에는 이제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대통령 집무실을 칭할 때 한 3글자 정도로 좀 경제적 뭐 언어의 경제성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칭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청자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고 대통령실을 발음하려고 하면 이게 한 글자만 줄어들면 좀 더 좋겠다라는 좀 생각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새 이름을 정한다고 할 때 저는 이 3글자를 줄이면 뭐가 제일 잘 어울릴까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결국 이제 돌고 돌아서 제자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결정 과정의 어떤 투명성이나 뭐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었다라는 얘기들이 워낙 좀 보도가 많이 됐었기 때문인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외신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대통령이 직접 피플스 하우스라고 이제 국민의 집이라는 명칭을 그 당시 예시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는 바람에 이제 후보가 5개로 추려졌을 때 그때도 국민의 집이 이제 후보에 들어 있었는데 결국 이걸 이제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한번 있었고 이제 그 뒤에는 또 지난주에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만났을 때도 후보군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또 전해지는 바람에 결국 어제 결정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결국 결정 안 되고 그냥 미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과정들은 다소 좀 혼란스러워 보인다라는 좀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네. 부분은 좀 이제 대통령실이 좀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번 정하면 오랫동안 쓸 거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겠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기자들도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이 아직은 익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정청 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도 이제 당정대 협의회라고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예전 청와대를 떠올려서 용화대라고 저희끼리는 용산이어서요? 그렇죠. 용산 플러스 예. 이제 청와대인데 와가 기와왔죠. 그래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금 나가고 있지만 기와는 없거든요. 그렇죠. 기와가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이 어떤 상징으로 쓰이느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국정 5년을 어떻게 꾸려가는지 또 뭐 만약에 정말 기억에 남을 역사적인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통령실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는 친근함이라든지 어떤 개혁 혁신 소통 이런 이미지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네. 아니면 또 국정 운영을 자칫
잘못하게 된다면은 이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이 또 부정적인 이름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이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뭐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달려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뭐 중요한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예. 또 다른 또 별칭이 또 아, 5년의 집권 기간 동안에 또 나올 수도 있겠고요. 네. 지금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잠깐 궁금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대통령 집무실 명칭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건 이제 또 의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또 전해주시면 네. 저희도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봉하마을 방문을 했는데 함께한 여성이 누구냐 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무속인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왔는데 대학 교수인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화면에 뒤에 나가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그 여성이 이제 바로 논란의 여성이었고요. 어제 종일 뭐 지금 여기 보시면 네. 되죠. 예. 정치권이 뭐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그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 교수였다고 하고요. 그랬군요. 조은지 기자도 조금 전에 전해졌지만 예. 코바나 콘텐츠 전무이사이고 또 하나 연결고리가 뭐냐면은 그 팬클럽 강신업 회장이 참여하고 네. 있는 대한 장애인 국제무용제의 조직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는 게 이제 뭐 공적인 활동이냐 아니냐를 두고서 대통령실은 공개 활동이 아니었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공개된 활동에 이 코바나 콘텐츠 그리고 팬클럽 회장과 연계된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적인 인물 지인이 네. 같이 이제 등장을 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 김모 교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활동을 했었고요. 선대위에서도 생활문화예술지원 본부장으로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라기보다는 선대위와 인수위 활동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쪽과 좀 친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충분히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비공개 일정이었는데 언론에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공개를 했다. 그러니까 네. 공적인 일정이 아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과연 공적인 영역이 아닌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대통령의 부인이 전 대통령의 부인을 만나는 행사이고 이미 그 전에 하루 전에 다 뭐 모든 언론이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런 예.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공적인 활동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평론가님, 네. 일단 처음에는 이거 무속인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었는데 이제 그걸 벗어나서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사적 지인인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 부인의 외부 활동, 공개된 외부 활동에 지금 사적인 지인이 동행하는 게 맞냐? 이 논쟁으로 번졌어요. 이제 대통령실에서 지금 해명할 때는 원래 비공개 행사로 이제 계획이 됐는데 언론에서 워낙에 이제 궁금해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공개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기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이제 공개 행사냐 비공개 행사냐는 사실 핵심이 아니고요. 대통령도 공개 행사가 있고 비공개 행사가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적 행사냐 공적 행사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는 거를 뭐 개인 김건희의 입장에서 뭐 본인 차를 운전해서 본인이 내려가서 혼자 참배하고 온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 일정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이 수행을 해서 이제 내려간 일정이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현재 배우자의 자격으로 전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또 환담을 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제가 개인 자격으로 참배를 하러 간다고 해서 권양숙 여사가 저를 만나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뭐 지금은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영부인으로서의 공적 행사에 자신의 사적 지인이 함께 간 모양새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비슷한 논란들이 지금 계속해서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바로 얼마 전에도 뭐 강신업 변호사라고 이제 개인 팬클럽 김건희 여사의 개인 팬클럽의 이제 회장을 통해서 대통령 부부의 그 사진들이 자꾸 이제 유출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예전에 이제 캠프 시절에도 뭐 이 강원도의 황 사장이라고 불리던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었던 뭐 그런 인사의 아들이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김모 교수 같은 경우도 지금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에 새로 알려진 겁니다만
인수위나 혹은 뭐 캠프에서도 활동을 했었다. 근데 이제 그 인연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어서 능력이 검증된 인사로 이 공적 활동에 참여한 게 아니고 아내의 지인으로서 이제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네.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2부속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결국 이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명확한 이 역할 구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요. 네. 제2부속실 이럴 거면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 지금 네, 논의가 네, 좀 맞습니다. 있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는 논의가 없다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대선 과정에서 조금 확고한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부인 또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인이 계속해서 논란이 일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조금 전에 작가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팬클럽뿐만이 아니라 뭐 사진 유출 논란이나 또 이 지금 이제 어떤 공개 행보를 두고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적인 관리의 틀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예. 이미 지금 부속실 내에 김건희 여사를 이제 돕는 또 혹은 이제 일정을 좀 보조해주는 인력이 좀 늘어났어요. 아, 그래요? 그러느니 차라리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 관리를 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준석 대표도 최근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차라리 그 약간 공적 관리의 틀로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 부인의 행보 하나가 논란이 되고 또 화제거리가 되고 공방의 중심에 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좀 논쟁이거든요. 네. 그러느니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인 관리의 틀 그리고 이미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또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부인으로 남겠다. 뭐 외부 활동 뭐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조용한 내조의 틀은 넘어서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언론 인터뷰라든지 또 뭐 김건희 여사 예. 부인이 또 관심 있는 분야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문을 열어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보가 또 주목이 되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적인 관리가 가능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엔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만수 기자가 네. 이제 국회 반장이시니까 네. 많이 바쁘시겠어요? 예. 그렇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뉴스라이더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한번 짚어볼게요. 요즘에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좀 시끄러운데 네. 이게 좀 어려워서요. 그 어제 나온 얘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이걸 추진하겠다. 네, 지금 네.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네. 국회법을 개정하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네, 뭐 김대관 앵커도 정치부 오래 해서 잘 알겠지만 그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은 11월 말에서 12월 2일까지가 가장 바쁩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예산안을 제출을 하면은 한 달 남짓한 시간 내에 집중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들이 어. 주로 이제 주축이 돼서 네. 협상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졸속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예결특별위가 또 1년 단위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이거를 차라리 기존의 뭐 복지위라든지 기조위라든지 그렇게 상임위처럼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여야가 협상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아니 그렇다면 이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은 국회법 개정안 그러니까 시행령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보다는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은 이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아, 그래요? 조금 더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훨씬 강하고요. 이 국회법에 이제 두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예결위가 오히려 더 큰 쟁점이 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제 간단히 봤는데 이거 그렇게 간단히 볼 사안이 아닌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평론가님, 네. 근데 이거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은 예상되지만 네. 이거 국회에서 예산 심사 이렇게 자세하게 하겠다는 거야? 네, 그러면 네. 국민들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설화는 이미 이제 2000년 이후로 돼 있는 상태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단위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일단 행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예산을 어느 부처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고민을 해서 가져옵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는 그거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안 된다. 결국에는 이제 뭐 직전인 한두 달 안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애초에 1, 2월 달부터 그러니까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국회가 이 감시하고 이제 이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좀 더 이제 명확한 전문성 같은 네. 거를 위해서 이제 상임위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이게 잘 되면 좋을 텐데 문제는 이 예결 특위의 이 상임위화라는 게 아주 오랫동안 여야가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서로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한나라당이 예결위 상임위화를 관철시키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 기사가 2004년 7월 기사입니다. 이때는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2013년 1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로 가면 또 얘기가 바뀝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예결특위 상설화해야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정권 교체기에 서로 예산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야당 쪽에서 강하게 행사하려는 이제 정치적인 그 논쟁으로 많이 번졌기 때문에 예. 항상 이게 결국 성사가 안 되어 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실제로 성립이 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간단히 짚어볼게요. 조홍천 의원 발의한 그 국회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아까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당론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도 이제 보면은 기자들이 계속 묻거든요. 이게 뭐 당론으로 채택할 거냐. 그리고 이 국회법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 입장도 물어보고 원내 대변인도 물어보는데 아니 왜 자꾸 묻느냐.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아, 그래요? 네, 이런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고 또 뭐 원내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 씌우기 위한 소설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게 좀 판이 커졌다. 이른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닌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결위 상설화에 더 포커싱을 두고 그렇군요. 있고요. 이 예결위 상설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 기획재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추가 세수 오류라든지 또 대선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금 논란도 나왔는데 네. 당시 홍남기 기획부총리가 그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 세금이 좀 남아 도는 어. 상황이었다. 이런 인식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 시행령보다는 이 예결위 상설화에 좀 더 힘을 쏟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당내 여론이죠. 뭐 그리고 당내 여론에서 이 시행령 통제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커질 경우에는 그 당 지도부도 조금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시행령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 당대표 후보들이 또 논쟁이 있을 거거든요. 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나올 수도 있고 네. 그 과정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네. 보면은 지금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 외에도 지금 원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배경에 이제 법사위원장 어느 당이 맡을 거냐 뭐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회는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런 국회 상황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이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자면 저는 이제 현자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현실 자각 타임이죠. 사실 이제 지난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 석 달 동안은 여전히 여야가 이제 교체기라는 인식이 좀 덜하고 선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야당인지 여당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국회의원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명확하게 지금 구도가 다시 짜이면서 어느 쪽이 공격 측이고 어느 쪽이 방어 측인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여러 이슈들을 지금 연속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초보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형국인데 이제 기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잘못하면 발목 잡기 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으로 할 건지를 좀 적절하게 좀 조율하려고 하는 뭐 그런 정도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 선을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셨고요. 자, 오늘 이렇게 어렵게 또 국회 반장이 출연하셨으니까요. 저희가 당의 내밀한 네. 상황을 좀 여쭤볼게요. 자, 민주당에서 어제 대선 네. 그리고 지방선거 관련해서 평가하는 토론회가 있었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토론회가 좀 연달아 맞습니다. 열리는 것 같은데 네. 이 자리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선거, 당대표 경선에 나서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의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 토론회에 참석했던 전문가인데 유승찬 그 스토리다 대표 정치 컨설턴트입니다. 유승찬 대표가 이제 발제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재명 의원이 나올 경우에 대선과 지선 패배의 연장선에서 총선 참패까지 될 것이다라면서 강도 높게 이재명 의원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뭐 대부분의 지금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재명 의원뿐 아니라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전해철 의원 등 당 중진에 대한 네. 어떻게 보면은 동반 불출마론이 조금 강한 거는 맞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시작을 했을까요? 그 오늘 또 아침부터 굉장히 민주당 내에 토론회가 많습니다. 그 더미래라고 뭐 잘 아실 텐데 그 민주당 내에 가장 큰 의원 모임이거든요. 네. 정책 연구 모임 더 좋은 미래? 네, 더 좋은 예. 미래. 그 모임 그 아침 모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민초라고 초선 의원 모임도 있고 이후에는 또 재선 의원 모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올 텐데 여기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결론이 나올지 아니면은 일단은 뭐 자유롭게 의견을 들었다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잇따라 열리는 민주당 내부 토론회의 분위기도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라든지 어떤 세대 교체론이라든지 이런 당내 혁신과 방향에 대한 네.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은 또 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간단히요. 네. 그러면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 이런 목소리를 좀 듣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가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좀 얘기가 있습니까? 저는 본인 개인적으로 또한- 하루에도 몇 번씩 예. 자기 이름 검색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분위기를 좀 보고 있을 거다. 그럼요. 예. 원래도 이름 검색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네. 합니다. 네. 모든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일단은 이재명 의원이 직접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친명계 의원들도 그 공개적으로는 아직은 발언을 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대 교체론 같은 경우에도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 일단은 뛰어들지 않고 지켜보는. 관망하겠다. 네. 관망하면서 다음 판세를 보고서 움직이겠다는 예. 전략적인 자명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이재명 의원도 안 된다. 전해철, 홍영표, 친문계 이제 네. 중진 의원들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럼 누가 있냐?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제 누가 있냐는 질문은 기존의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범친문계 입장에서 이제 던지는 얘기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당 안쪽의 구조와 당 바깥쪽의 구조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당 안쪽 그러니까 원내로 좁혀서 보면 기존의 주류 세력이 훨씬 의석 숫자도 많고 세력도 큰데 반면에 당 바깥으로 나오면 직전 대선에서 1,600만 표를 모았던 이재명 의원의 어떤 압도적인 지지세 내지는 인지도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면 뭐 당대표 경선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싶을 정도로 좀 격차가 좀 큰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주류 입장에서는 다음 당대표가 다음 총선의 공천권에 직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하면 이재명 의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카드 저 카드를 많이 좀 꺼내보는 거죠. 처음에는 뭐 86이나 혹은 뭐 친문계에서 다 후보가 나와서 한번 붙어보자라는 입장이었다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으니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해서 이제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당 대표가 중심으로 끌고 가는 단일 지도 체제 말고 견제가 가능한 체제로 바꿔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 끝에 결국에는 세대 교체론이 나오게 된 거 이런 구조라는 걸 좀 같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대 교체론 관련해서 97그룹 그러니까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이 당 대표로 나서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이만수 기자도 97세대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만수 기자가 YTN의 사장이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떠십니까? 너무 좀 앞서 나가신 그래서 생각인 근데 것 같은데. 사장님 보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썩 유쾌하지는 않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황당한 웃음이라고 생각해 예, 주시는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일단은 뭐 97그룹이라고 하는데 사실 젊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볼까요? 그 네. 강병원 의원 71년생이죠. 그리고 지난 대선에 나왔던 박용진 의원도 71년생입니다. 71년생이요. 예, 그럼 50대예요. 그래서 사실 박용진 의원이 예. 지난 대선에서 40대 기술운을 못 들고 나왔어요. 50대여서. 이미 50대여서. 그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이철승 의원 같은 경우에 당시 40대 기술운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미 50대여서 이미 그렇게 아주 젊은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97그룹의 전당대회 출마 얘기가 꾸준히 거론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강훈식 의원, 전재수 의원, 김혜영 의원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분위기를 보면은 일단은 거론되는 인물들 모두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좀 나와달라는 출마 권유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 당시에는 고사를 했었다고 하고요. 네네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제는 작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오늘 돌고 돌아서는 말을 많이 쓰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죠? 예. 이재명 의원이 나오게 된다면은 세대 교체론의 이 바람이랄까 이분들이 사실은 선뜻 나오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뭐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은 뭐 최고위원과 당 대표를 분리해서 선출하느냐 룰 싸움 굉장히 치열해질 테고요. 일단은 가장 먼저 이 논의의 출발은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도전 여부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97 그룹 가운데 이제 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당권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원외 이제 김혜영 전 의원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을 한 번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했었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젊은 세대 주자로 또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분위기 네. 어땠는지 좀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어제는 반도체 특강이었습니다. 그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나와서 반도체 특강을 듣는 의원총회였고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자리를 조금 일찍 떴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뭐 그 특강이 끝나고서 당내 현안을 논의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다면은 의원총회에서 좀 시끄러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끝나고 나서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의원들이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었는데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 겨냥해서 뭐 혁신위를 사조직에 빗댔던 배현진 의원이 또 한마디 해서 그 이 혁신위가 이준석 대표의 자기 정치를 위한 걸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다라고 했었고요. 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지난번처럼 날선 비판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혁신의 방향과 내용이 중요하다라면서 예. 또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이렇게 견제를 하는 목소리들 계속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주목되는 인물이 안철수 의원이거든요. 안철수 의원과 또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 이제 선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뭐 갈등이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던데 네. 저는 또 주목됐던 일정이 안철수 의원이 대구를 가가지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그리고 최고위원 추가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출신 의원을 이제 그렇죠. 추천을 정점식 했다는 의원을 거죠. 네.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좀 당내에서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그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남아 있는 목표가 결국 이제 타기 대선에서 이제 타기 재권 주자로 올라서는 것뿐인데 문제는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 당 출신들이 국민의힘에 이제 충분히 착근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혈혈단신으로 국민의힘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미션이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주어진 셈이고요. 네. 그래서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친윤계 범친윤계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친윤계와의 연대나 스킨십을 좀 강화하려는 좀 움직임을 보였던 거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 같은 경우는 당내에 비주류긴 하지만 어쨌든 역시 마찬가지로 차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뭐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강력한 이 대선 주자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전에도 합당 전에도 안철수 의원은 이제 홍준표 당선자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종종 만나서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자꾸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것도 결국 이제 차기를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준석 당 대표가 이제 임기가 1년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내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최고위원을 누구로 선출할 거냐 하는 거는 사실 이 합당 과정에서 약속했던 거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요청하는 걸 받아주는 게 맞긴 하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근데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토를 놓는 것도 결국 이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의중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친윤계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과도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갈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뉴스라이더 정치권 이슈 임경빈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치부 이만수 기자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